적벽대전에서 대패하고 겨우 살아 돌아간 조조는 살아 돌아온 부하 장수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조조는 공효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하죠. 그가 말한 봉효라는 인물은 바로 곽가였습니다. 곽가는 38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린 비운의 천재이자 조조가 가장 총애하던 책사였죠. 조조는 순욱의 추천으로 곽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대업을 이루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곽가도 조공이 진정한 나의 주군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만큼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곽가가 주군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서 처음 조조를 찾아갔던 건 아닌데요. 그는 먼저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소를 찾아갔었죠. 하지만 원소를 보고 실망한 곽가는 원소의 신하였던 신평과 곽도에게 원소공은 인재를 등용하는 기틀을 알지 못하고 이를 처리할 때도 요령이 없으며 결단력이 없어 패왕의 대업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오 라는 말을 남기고 조조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곽가는 패왕이 될 자질이 갖춘 주군을 모시고 그 주군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찾아간 조조를 본 곽가는 곧바로 그를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10분 발휘하는데요. 곽가는 사람이나 사물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 굉장히 뛰어났고 그의 판단력과 전략은 매번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조조는 곽가만이 나의 참뜻을 이해하고 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죠.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할 때 손책이 허도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조조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이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곽가는 조조에게 손책은 성정이 불같아서 행동이 경솔하고 천성은 급한데 꾀는 적습니다. 강동을 평정하면서 원한을 많이 샀지만 그에 대한 방비가 부실합니다. 손책은 용맹하긴 하지만 위험이 없어 분명히 소인배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곽가의 말대로 얼마 안가 손책은 허공의 식객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북과 오한을 정벌할 당시 조조의 여러 신하들이 유표가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자 또 곽가 혼자 사람들과 한담이나 즐기는 걸 좋아하는 유표는 절대 우리 뒤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조조에게 의탁해 있던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려고 허도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곽가는 후다닥 조조에게 달려와서 유비는 세장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밖으로 내보내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니 얼른 추격대를 보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에 조조는 곽가의 말을 들어 추격대를 보냈지만 이미 유비는 떠난 뒤였으며 이후 조조의 가장 강력한 반대파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곽가는 원소와 유비, 유표 그리고 손책 등 수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곽가는 사람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당시 정세를 판단하는 것에도 통달하고 있었는데요. 조조가 여포를 공격할 때 맹추위와 군량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철군을 하려 하자 조조를 설득해 공격을 제안한 것도 곽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을 평정하고 모두가 말리는 하북 및 오한정벌도 곽가의 말을 듣고 시작했으며 그만큼 조조는 곽가의 말이라면 뭐든지 적극 수용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군은 202년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하북으로 병사들을 출진시켰습니다. 이때 원소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원소의 아들인 원담 원상군과 여양에서 대치하게 되었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약 8개월간 이어진 전투 끝에 결국 원상군은 여양을 포기하고 업으로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의 부하들은 기세를 몰아 업을 공략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만 곽가는 다르게 생각했죠. 당시 원소가 죽고 나서 원담과 원상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조조가 쳐들어오자 다투고 있던 와중에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곽가는 조조에게 여기서 군사를 물려 남쪽에 있는 유표를 정벌하는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조조의 다른 책사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소군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곽가는 우리가 계속 공격을 가하면 원담과 원상이 서로 도울 것이지만 우리가 퇴각하는 척하고 군사를 물리면 반드시 둘은 다툼이 벌어져 저절로 자멸할 것이니 훗날 저들의 상황을 보아가며 그에 맞게 대응한다면 더욱 하북의 평정은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곽가의 계책을 받아들여 군사를 물렸고 그러자 곽가가 예상한 대로 원담과 원상은 서로 싸움이 벌어져 원담이 원상에게 패해 조조에게 항복해 온 것이었죠. 이후 조조는 다시 하북으로 군사를 돌려 진격했고 원소의 아들인 원상은 조조군의 패해 오한으로 도망쳤으며 조조는 기주와 청주, 유주, 병주를 아우르는 엄청난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조홍이 원상과 원희를 쫓아 오한으로 진격했다가 밑에 유표와 유비가 빈집인 허도를 털러 올까 걱정된다고 조조에게 말했죠. 그러면서 다른 신하들 모두 이제 할 만큼 했다며 철군을 주장했지만 곽가는 혼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곽가는 우리에게 화근이 되는 세력은 원상과 원희입니다. 그들은 거리가 멀고 험난한 것을 믿고 별로 방비를 하고 있지 않을 테니 지금 공격하면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냥 이대로 철수했다가 원상과 원희가 힘을 다시 회복한다면 결코 만회할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유표가 유비를 잡아두는 것은 허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지키게 하려는 것뿐이니 허도를 비우고 오한 공략에 나선다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를 무한 신뢰하고 있던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조조군은 원소의 마지막 남은 전력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 오한정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고생이 심하니 결국 곽가가 병까지 들어버렸고, 이에 조조는 불안해하며 다시 회군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죠. 이에 곽가는 한 가지 계책을 조조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지 못하면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생을 참아야 훗날에 화근을 제거할 수 있으며 더 큰 폐업을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 적들의 의표를 찔러야 합니다. 진군이 느려 저들이 우리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방비를 튼튼하게 할 테니 그러면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짐수레는 여기 남겨두고 가볍고 날랜 차림의 군대로 순식간에 진격하여 적이 방비할 틈을 주지 않으면 필히 쉽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던 것이죠. 조조는 또 곽가의 계책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 오한 정벌에 성공했으며 원상은 요동까지 도망치게 되었고, 얼마 안가 요동 태수로 있던 공손강에게 붙잡혀 죽임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오한 정벌이 끝나고 귀환하던 도중 곽가는 병에 걸리고 말았고 38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조조는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와 동년배이지만 오직 곽가만이 가장 젊어 훗날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후사를 그에게 맡기려 했었는데 라며 한탄하는 말을 했었다고 하죠. 조조는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곽가를 점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제에게 곽가의 공을 상주하며 곽가의 시급을 늘려주고 정우라는 시호를 내리게 했죠. 곽가가 살아있을 때 승승장구하던 조조군은 그가 죽고 나서부터는 삐걱대기 시작하는데요. 조조에게는 곽가 말고도 뛰어난 모사들이 많았지만 동호정벌을 말리던 가후의 조원이나 초고동맹을 걱정하던 정욱의 조원, 그리고 적벽대전 당시 배들을 서로 잇자 순유는 이를 걱정하는 조원을 올렸지만 조조는 하나도 듣지 않아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곽가의 말이면 무조건 따랐던 조조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죠. 그만큼 조조는 곽가만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랐던 것입니다. 다른 참모들의 말은 잘 듣지 않았던 조조는 결국 적벽대전에서 끔찍한 대참패를 당했으며 마초와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전투를 지속하다가 가후의 이간책으로 겨우 그들을 퇴치할 수 있었죠. 또한 유비에게 한중을 빼앗기면서 조조의 중원 통일의 꿈도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조조군이 흔들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던 곽가였지만 훗날 역사학자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곽가가 살아있을 때 그의 품행이 좋지 못하다며 진군이 여러 번 탄핵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곽가의 뛰어난 능력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눈감아 주었던 것이죠. 또한 워낙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더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던 덕에 지금도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곽가가 오래 살았다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긴 하죠. 그랬다면 조조가 중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위나라의 황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조조가 가장 총애하던 참모 곽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국시대 위나라 최고의 장수 중 하나이자 조조의 인척 중 최고의 군사적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면서 조조가 가장 신뢰했던 장수라고 알려진 조인입니다. 하우돈과 하우연, 조홍 등은 조조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가진 능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비해서 조인은 조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대들보 같은 존재로 위나라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용을 자랑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인을 그냥 악당 조조 밑에 붙은 부하일 수준으로 묘사해 놨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장수라고 인식됐던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인은 조조의 사촌동생으로 어렸을 적부터 활쏘기, 말타기 등을 좋아했고 성장한 이후에는 각지에서 제후들이 세력을 일으키자 은밀히 1000여 명이 넘는 소년들을 끌어모아 조조를 찾아갑니다. 이후 조인은 조조와 함께한 크고 작은 전투에는 거의 대부분 참전했는데 서주에서는 도겸과의 전투, 복양에서는 여포와의 전투 등에 참전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계속해서 공을 세워나갔죠. 그런 조인의 능력을 높이 산 조조는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조인에게 기병들을 맡겨 군의 선봉에 내세웠고 조인 또한 어김없이 조조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허도로 수도를 이전해온 후 조인에게도 광양태수 자리가 주어졌지만 조인의 용맹함을 아깝게 생각한 조조는 태수 자리에 그를 묶어두기보다는 병사들을 내주면서 전장으로 보낼 때가 많았고 그는 당시 조조군을 이끌던 최고의 장수였던 우금, 악진과 함께 조조가 일으킨 수많은 정벌전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조조가 일생일대의 숙적인 원소와의 전투 관도대전을 치르고 있을 때 중원의 남쪽에 위치한 연암에서 유벽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원소는 유비에게 자신의 군사를 내주면서 그를 유벽과 함께 싸우도록 시켜 조조군의 후방을 괴롭히려 했고 원소의 명을 받은 유비가 여러 현을 돌며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날이 갈수록 조조의 근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조인이 찾아와 유비가 원소의 군사들을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 그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을 것이니 지금 공격해야 한다며 조조를 설득했고, 조조도 조인의 말을 옳게 여기고는 조인에게 기병을 줘서 유비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죠. 조인은 이 전투에서 보란듯이 유비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유비가 직접 군을 이끌고 참전한 전투에서 조조 본인이 아닌 조조의 부하들에게 진 것은 조인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조인을 제외한 위나라의 모든 장군들은 직접 군을 지휘했을 때 유비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니, 한편으로는 연희에서 인덕 하나로 먹고 사는 듯했던 유비가 실제로는 엄청난 군사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인이 그런 유비를 이길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 또한 놀랍죠. 유비를 물리친 조인은 원소와의 전투에도 참전해서 별동대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군량을 불태우는 등의 공을 세웠고, 이후 하북을 평정한 뒤에도 고관의 모반을 잠재우고 형주 지역의 강릉을 점령하는 등의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전투에서 세운 공만 해도 다른 장수라면 일생일대의 커리어에 들어갈 만한 정도였는데, 조인은 그런 승리를 밥 먹듯이 계속 해나갔다고 합니다.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의 조조군이 대패하면서 조조는 자칫하면 많은 땅을 잃고 북쪽으로 크게 밀릴 위기에 처하게 되죠.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조인에게 강릉의 수비를 맡겼고, 머지않아 조인은 주유의 수만 군사와 붙게 됩니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조인은 섣불리 공격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우금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 싸움을 걸어버렸죠. 수만의 병사를 고작 300명으로 공격했으니 머지않아 우금의 부대는 당연히 전멸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차마 아군이 전멸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조인은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문을 뛰쳐나가 먼저 한 번의 돌진으로 우금을 구해낸 뒤 아직 적진에 남은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 한 번 적진에 돌격해 나머지 병사들을 모두 구해냈고, 그 모습에 기가 질린 주유의 병사들은 후퇴를 하게 되죠. 잠시 후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조인을 본 진교는 그를 향해 장군께서는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십니다 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한 부하들을 구해낸 조인의 모습을 본 조조의 군사들은 감동해서 크게 사기가 올랐고, 덕분에 조인은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버텨내면서 손권 유비연합군을 상대로 형주만을 내주는 정도에서 그치며 조조가 볼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내는 공을 세웠죠. 이후 관서 지역에서는 마초를 토벌하고 동호 지역에서는 유수구 전투를 치르는 등 조인은 그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려다니며 활동할 만큼 조조가 가장 믿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던 218년 한중에서 벌어진 유비와 조조의 싸움에서 유비가 대승을 거두면서 한중을 차지한 가운데, 형주에 있던 관우는 계속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위나라와 오나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때 오나라에서는 친유비 세력이었던 노숙이 사망하고 그의 자리를 여몽이 이어받았는데, 여몽은 전임자인 노숙과 달리 위나라가 아닌 총나라의 영토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인 또한 형주 번성에 있으면서 관우를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완성에 있던 후음이 관우와 연합해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인은 후음을 토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고, 기회를 엿보던 관우는 위나라의 영토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북진하기 시작한 관우는 양양과 번성을 노리며 올라갔고, 이에 조조는 우금에게 최정예 7군을 주어 형주를 지원하도록 하고 서왕까지 완성에 대기시키는 등 최대한의 대비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관우는 얼마 후 벌어진 위나라의 지원군과의 전투에서 수공을 써서 우금이 이끄는 위군 7군을 전멸시키고 지원군을 이끌던 방덕과 우금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형주에 남은 위나라 장수는 양양을 지키고 있던 여상과 번성을 지키고 있는 조인, 만총이 유일했고, 지원군마저 전멸당한 상황에서 위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조조가 관우를 피해 당시 수도였던 허창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때문에 만약 조인이 지키고 있는 번성마저 뚫려버린다면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에 그야말로 조인과 만총이 있던 번성은 이제 위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수공으로 인해 홍수가 나버린 번성의 상황은 좋지 못했죠. 거기에 지원을 왔던 병사들까지 모두 관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당시 번성에 있던 군사들의 사기는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군량까지 바닥을 보이면서 많은 부하들이 번성을 버리고 달아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지만, 만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번성을 지켜야 한다며 조인을 설득했죠. 조인 또한 이런 만총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하 장수들을 모아 결사의 각오로 저항하며 번성을 지켜냈고, 덕분에 조조는 패배로 인해 휘청거리던 나라를 수습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왕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하자 밖에서는 서왕의 안에서는 조인, 만총이 이끄는 군사들이 힘을 합쳐서 마침내 관우의 포위망을 뚫어내는 동시에 뒤에서는 오나라 여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관우는 죽음을 맞게 됐으며 유비는 형주를 잃게 되죠. 게다가 관우의 죽음으로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총나라와 오나라는 서로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고, 덕분에 위나라는 다시 힘을 기를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바로 조인이 지키던 번성에서 시작된 나비효과였죠.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형주와 양주 일대 등을 책임지는 도독이 된 조인은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이전과 같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으며 222년 벌어진 오나라와의 유수구 전투에서는 나이 어린 장수였던 주안을 상대로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이는 일평생을 육지의 전투만 했던 탓에 강에서 치르는 전투의 경험이 없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해인 223년 조이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이는 조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명장으로 초기에는 우금, 악진과 함께 조조군을 먹여 살린 쓰리톱으로 활약했으며 관도대전 이후 활약상이 줄어든 우금, 악진과 달리 조이는 그 후로도 꾸준하게 조조군 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전쟁터에서 세운 공으로는 그와 비교할 만한 장수가 아예 없을 정도였으며 당대 조조군 내에서의 평가도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앞에서 잠시 말했듯 조조의 부하 장수들 중 단독으로 유비를 상대해서 승리한 것은 조인이 유일한데 연희와 달리 정사의 유비는 당대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하니 조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도 의외로 조인처럼 삼국지 연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사 삼국지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장수들 중 서왕이라고 하면 흔히 커다란 도끼를 들고 싸웠던 용맹한 장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에서 서왕이 세운 공적들은 실제 그의 활약에 비해 훨씬 축소되어 있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 연의에 의한 또 하나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서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거기 장군 양봉을 따라 도적을 토벌해 공을 세우면서 기도위에 임명된 서왕은 이각 곽사가 장안에서 난을 일으키자 양봉을 설득해 그가 천자와 함께 낙양으로 돌아가도록 했죠. 그런데 낙양에 도착한 후부터 헌제를 따르던 한섬과 동승의 무리들이 날마다 서로 싸워대기만 하는 꼴을 보고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서왕은 양봉을 설득해 조조의 아래로 들어가려 했지만 양봉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훗날 조조가 양봉을 토벌하게 되면서 서왕은 마침내 조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서왕이 만총과 친구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서왕이 만총의 설득에 넘어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때 만총이 서왕에게 양봉을 죽이자고 하지만 서왕은 지금까지 섬겼던 주인을 죽일 수는 없다고 거절했고 만총은 그런 서왕의 의리에 감동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서왕의 충성스러움을 어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정사에서는 서왕이 먼저 양봉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왕은 조조를 따르면서 여포와의 전투에서는 군을 이끌고 여포의 장수인 조서와 이추 등을 항복시키는 공을 세웠으며 관도대전에서는 알량을 격파하며 백마를 공략한 후 연진에서는 문추의 부대까지 격파하면서 편장군에 임명되었죠. 서왕은 연희에서도 위나라의 1급 장수이긴 하지만 그저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는 정도로만 나올 뿐 앞서 말한 상세한 전공들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정사에 비하면 군공이 엄청나게 축소된 비운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관도전투에서도 그나마 연희에서 나온 장면이라고는 관우에게 죽은 알량을 띄워주기 위해 알량에게 도전했다가 20판 만에 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알량이 죽은 후에는 그의 복수를 위해 나온 문추와 싸우다가 원소군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자 물러나 버리는 등 별다른 비중 없는 조연의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조군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허저와 50합을 싸운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력으로만 따지면 조조군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기는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외에는 크게 서왕의 무력이 돋보이는 장면을 찾기가 힘들죠. 참고로 삼국지 연의에서는 서왕이 대부라는 큰 도끼를 쓴다고 나오지만 아쉽게도 정사에서는 대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실제 역사에서는 그 이후에도 사원과 함께 원소의 군량부대를 격파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우면서 도정우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조조가 하북을 평정할 때는 남피의 원담을 격파하고 오한족의 수령인 답돈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면서 횡야장군에 임명되죠. 북방을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만든 조조가 형주를 정벌할 때는 번성에 주둔하면서 형주 남군 일대의 도적을 토벌했고 남군 공방전에서는 만총과 함께 한진에서 관우를 치고 이후에는 조인과 함께 강릉에서 주유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210년에는 병주에서 상효라는 장수가 모반을 일으키자 병사들을 이끌고 출격해 적의 본거지를 함락시키고 우두머리를 사로잡았죠. 한수와 마초가 관서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서왕이 사천의 병사를 이끌고 적군 몰래 포판진을 건너 상대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조조군은 강을 건너 마초군을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중공방전에서는 유비가 진식 등의 장수들을 보내 한중에서 은평으로 가는 교통로인 마명각도를 끊자 서왕이 별동대를 끌고 가서 이들을 상대로 싸워 이겼고 그 과정에서 적은 스스로 산과 계곡에 투신해 죽은 병사가 많았다고 하네요. 마명각도를 끊으면서 안과 밖을 분리시켜 단숨에 한중을 얻으려 했던 유비의 계책이 서왕 때문에 물거품이 되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서왕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실제로는 관도대전부터 한중공방전에 이르기까지 늘 조조를 만족시킬 만한 공을 세운 서왕이지만 연희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찌질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중 공방전에서는 유비군을 상대로 어설프게 한신의 배수진을 흉내낸답시고 강을 뒤로 둔 채 진지를 편성하자 조조가 길잡이로 붙여준 왕평이 별다른 계책도 없이 배수진을 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조언했지만 대놓고 그의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 패배한 서왕은 전투가 끝난 후 죄 없는 왕평에게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려 했고, 그런 서왕에게 빡친 왕평은 강을 건너가 촉에 항복해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왕은 자신의 잘못은 숨긴 채 조조에게 왕평이 배신하는 바람에 대패했다고 보고하는 한없이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던 서왕이 번성공방전에서는 갑자기 관평과 1대1 대결을 벌여 서너함 만에 그를 패주시키는 무력을 보이더니 그 후에 이어진 관우와의 일기토에서도 80합을 겨룬 끝에 관우까지 물러나게 만들면서 소설을 읽던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그나마 소설 속 서왕의 입에서 관우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는 대사가 나오고, 작가인 나관중도 관우의 한쪽 팔이 독화살을 맞으면서 생긴 부상 때문에 힘이 빠졌다는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천하의 관우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건 한중 공방전에서의 찌질이 서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우와 1대1 대결을 하기 전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정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왕은 관우와의 친분을 여전히 존중은 하지만 이번에는 나라의 일을 하러 온 것이니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한나라의 장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나관중이 서왕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연성 따윈 무시하고 그냥 막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죠. 연희에서 서왕의 최후는 촉에서 위로 항복했다가 또다시 촉으로 배신한 맹달을 토벌하기 위해 사마이와 동행한 서왕이 전투에 앞장서다 맹달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허구에 불과하며 정사에서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하는데요. 나관중은 서왕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죽은 황충과 장료 태사자도 싸우는 도중 죽은 걸로 각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장군은 전투 도중 사망해야 제맛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다만 다른 장수들은 좀 멋있게 죽어서 그나마 체면이 서는 반면, 서왕은 그 이름값에 맞지 않게 맹달이 툭 하고선 눈먼 화살에 죽어버렸으니 이쯤 되면 나관중은 서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죠. 서왕이 이렇게 너프를 당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은 역시 서왕이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연희에서 관우를 이기거나 죽이거나 생포한 인물들의 마지막이 좋게 끝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서왕은 심하게 너프를 당했고 조이는 매일 깨지기만 하기 바쁘며 여몽은 7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주연은 원래 수명보다 20년이나 빨리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관중의 원작을 사람들이 좀 더 보기 쉽게 개정한 모종강 또한 번성전투에서의 서왕을 합비 전투에서의 장료와 비교하며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긴 했지만, 장료는 관우가 위급할 때 도와주었고 서왕은 오히려 관우를 핍박해서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서왕의 인성을 까버렸죠. 그리고 서왕의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도 죽은 관평이 복수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서왕을 비웃는 듯한 말을 남겼다고 하니, 아마도 서왕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관우를 죽이는데 공을 세운 대가를 치른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듯 연희에서는 심하게 너프를 많이 당한 서왕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는 조인 장료 우금 장하 박진과 더불어 조조군의 에이스라는 평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단연 활약이 돋보이는 존재였죠. 용맹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줄 알았으며 과묵한 데다가 지력까지 갖춘 서왕은 조조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흔히 서왕하면 용감하기만 하고 무식한 장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독 맹장이 많았던 조조군 사이에서도 장합과 함께 네임드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지용을 겸비한 장수였죠. 양봉에게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조언한 것이나 조조에게 역양정벌의 중요성을 진언한 부분을 보면 단지 군사적인 면만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 또한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왕전에 따르면 평소 그는 정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다 승산이 없는 전투는 함부로 벌이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